자,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죠?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좀 날씨 기온이 굉장히 좀 내려와서 좀 쌀쌀한데 건강들 챙기시면서 하시고, 들어오시면서 프린트 받으셨어요. 프린트는 이제 같이 문제 풀 때 같이 보시면 되겠고, 자, 진도는 이제 교재 322페이지 저당권 들어갈 차례죠. 지난번에 유치권까지 보셨죠? 연휴 동안에 또 다 복습하시고 다 하셨죠? 택도 없는 얘기인가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자, 이제 물권법 마지막이에요. 이제 물권법 중에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저당권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우시게 되는데, 자, 유치권은 지난번에 이제 보셨는데, 유치권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법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랬다고요. 근데 저당권은 뭐 여러분이 이제 뭐 배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저당권은 돈 빌렸다고 해서 자동으로 저당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돈 빌린 사람하고 빌려준 사람 또는 이제 부동산 소유자하고 저당권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야 이제 저당권이 발생해서 이걸 약정담보물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설에서는 저당권의 의의 가볍게 밑줄 칠 것도 없고 그냥 읽어놔 보죠.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채무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즉 채권자가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치권은 채권자가 점유를 해야죠. 근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고 그 목적물을 관념적으로 지배해서 채무 불이행 시 돈 안 갚으면 그 목적물부터 우선 변제받는 담보물권이다. 그러니까 담보물권의 왕이죠. 대표죠. 이게 저당권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323페이지 들어가세요. 뭐 저당권의 법적 성질 같은 거 큰 문제 없고. 자, 저당권은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항상 그런 식이죠. 이제 권리 성립하는 걸 보시고 성립된 권리의 효력 보시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당권 성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가 계약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니까, 자, 원칙적으로 서술 보시면 저당권 설정 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죠. 약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법정 저당권이라고 그러겠죠. 그런 것은 이제 지금 보실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될 것은 자, 2번 약정 저당권 성립에 대한 걸 봅니다. 그럼 약정 저당권이니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약정. 자, 여러분이 저한테 제가 돈이 좀 필요해서 1억 빌려달라고 그랬다고 여러분한테. 아, 진짜 아니까 또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빌려주겠죠? 아이고, 거짓말도 잘해 이제. 빌려줘. 그러면 여러분은 저한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은 뭘 가지고 있냐면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예요. 자, 그 돈 빌려주는 것도 하나의 법률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걸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믿고 그냥 1억 빌려주고 나중에 갚을 때 제대로 갚아라. 자, 이럴 수도 있지만, 자, 너는 믿는데 돈을 못 믿겠다 이거죠. 나중에 뭐 한 6개월 이후에 갚겠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6개월 이후에 자, 돈이 없어서 못 갚으면은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 담보를 제공해달라 이래 들어오겠죠. 그럼 결국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저당권을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은 돈 빌려주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은 별도의 계약이 되겠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해야, 등기까지 해야 뭘 취득하게 된다? 저당권이 성립되고 취득하게 되고, 그러면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일방 당사자를 저당권자로 하고요. 또 저당권 설정 계약의 상대방, 이 사람을 이제 저당권 설정자라고 그런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가장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인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제 이거부터 간단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저당권자는 누가 저당권자가 돼야 되냐면, 채권하고 저당권은 주종 관계에 있다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주종 관계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있어야지. 그럼 채권 가진 사람이 뭣도 가져야 돼요? 저당권도 가져야 되지. 여러분이 저한테 돈을 빌려줘서 담보로 잡으려면 당연히 여러분이 돈 받는 채권자가 되면서 담보권자가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 중에 저당권자는 누가?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은 저당권자가 되면은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 아닌 누구도 제3자도 저당권자로서 등기해
돼서 그 등기가 유효가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그건 예외니까 그냥 하면 안 되고, 채무자와 채권자와 제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그럼 제3자 명의 등기도 다 유효하다.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당권자에 대한 거 먼저 잡으시고. 자, 그러면 거기 323페이지에 괄호 1번에 저당권 설정 계약에서 뭐 동그라미 1번 의의에서는 두 번째 줄. 저당권 설정 계약은 일단 무슨 계약? 종된 계약. 저당권 자체가 종된 권리다 보니까 이 저당권을 성립시키는 설정 계약 자체도 종된 계약이에요. 그럼 주된 계약은 돈 빌리는 게 주된 계약이 되겠죠. 뭐 분류식이고 계약이니까 조건 계약은 다 붙일 수 있겠죠. 자, 동그라미 2번 당사자에서 기업번.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피담보 채권에 누구에 한한다? 채권자에 한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그러나 보시게 되면, 자, 그러나 채권 담보를 위해 저당권 설정할 경우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해, 즉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데 대해서 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 사이에, 자, 포인트 뭐가 있고? 합의. 자, 합의 보였으니까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야죠. 자, 맨 마지막에서 바로 위에 그거 보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제3자 명의 무슨 등기가 유효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찾으라고 그랬어요? 합의가 있는지 없는지 찾으라고 그랬죠. 합의 있으니까 된다. 자, 이제 저당권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럼 저당권 설정자를 보시게 되면, 자, 돈 빌린 사람은 우리가 채무자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돈 빌리고 자기 아파트나 토지에다가 담보 제고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설정자가 될 수 있지만, 꼭 채무자만이 저당권 설정자가 돼야 되는 법은 없죠. 자, 돈은 제가 여러분한테 빌렸지만 제가 부동산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담보로 뭘 제공해달래. 그 부동산 없는데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친한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너 부동산 많으니까 내가 좀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내가 돈 빌리는데 담보 좀 제공해달라고 그러니까 네가 좀 나를 위해서 네 아파트나 토지나 이런 것들을 담보 좀 제공해달라 부탁해가지고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자, 여러분하고 저당권 계약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지 꼭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가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려면 채무자가 설정자가 되지만 채무자 아닌 누구도, 제3자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당권자하고 비교하라는 얘기죠. 원래 저당권자는 제3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채권자만이 저당권자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되지만 설정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채무자가 돼도 되고 제3자가 돼도 되고. 그럼 이런 제3자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제3자는 지가 돈 빌린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돈 빌린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보증 쓴 사람이죠. 자기 몸으로 물건으로 그래서 물건으로 보증 섰다 그래서 물상 보증인 이런 표현을 써요. 멋있게는 물상보증인 그러지만 정신없는 애잖아 지금. 지가 돈도 안 빌리고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자, 그게 니은번 얘기네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될 수 있다. 이때 제3자를 뭐라 한다? 물상보증이라 한다. 잡으시고. 자,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만 해서는 안 되고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 등기와 관련된 것은 지금 보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자, 325페이지 괄호 3번에 그러면 저당권의 객체는 그럼 뭐가 될 수 있느냐 그게인데 동그라미 2번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자, 토지나 건물, 부동산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하지만 부동산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앞쪽에서 배우셨어요. 자, 그 다음에 공유 지분상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냐 없냐 그게인데 지분상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어요. 지분도 소유권이니까. 하지만 반대로 부동산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공유 지분상에는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줄 끝에 그러나 부동산 일부는 자, 세 번째 줄 중간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 건물 중에서 안방만 저당권 설정한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하려면 부동산 전체, 건물 전체를 내야지. 하지만 용익물권은 그 건물을, 토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럼 사용은 전부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일부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 일부에도 용익물권 설정할 수가 있죠. 저당권하고 용익물권이 정반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등기법하고 그대로 연결되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괄호 4번. 그럼 저당권도 담보물권이니까 반드시 채권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이 담보가 되는 채권을 우리가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피담보 채권 옆에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한 없다 이렇게 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어요. 그럼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채권이라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금전 채권이 되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문에서 무슨 채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지. 이런 거 기억 뭐 이렇게 따지고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공부하실 때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자, 문장에서 뭐 제한 없다, 불문한다, 상관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 된다는 얘기니까. 근데 지문 나오면 또 따진다? 따지고서는 이거 안 들어봤는데 그래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피담보 채권은 제한 없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약정 저당권, 계약에서 발생하는 저당권 간단히 보셨고, 뭐 법정 저당권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럼 지금 보실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실 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해가지고 저당권이 성립이 됐어요. 그럼 이제 보셔야 될 게 저당권의 효력이죠. 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어떤 효력이 가지고 있느냐?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따져야 되는데, 자, 왜 그러냐면 이 저당권은 유치권과는 달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나중에 자, 요 돈을 채무자가 못 갚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들어갈 수 있죠. 경매 쳐서 이 경매 대금으로부터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당권의 아주 강력한 효력인데, 그럼 문제는 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고 저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등록을 했겠죠. 아직은 갚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갑이 또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돈을 좀 빌리고 같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죠. 예, 또는 다른 사람한테 전세금 받고 저 저당권에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즉 후순위권자들이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자, 돈을 빌려주거나 전세금을 약정할 때 저 건물에 선순위의 저당권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지. 그냥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저 건물 등기부는 한번 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들보다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먼저 받아갈 거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전세금을 약정하겠죠. 근데 문제는 이 저당권자가 자기들보다 얼마만큼 먼저 배당을 받아갈지 그 채권의 범위를 예상해야 그 금액을 지들이 빌려줄 금액이나 그 정해질 전세금에 그 금액을 약정해가지고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저당권의 효력 중에서 저당권으로 담보될 수 있는 채권은 얼만큼 범위 내에서 얘가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느냐, 그걸 먼저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게 1번 얘기인데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서 360조에 다 조문에 다 써 있어요. 법에 써 있다는 거죠. 자, 저당권은 일단 원본 우선 변제 받아야죠. 1억 빌려줬으면 1억을 원본이라고 그러죠. 또 이자 1억 빌려주면서 다달이 얼마씩 이자 받기로 했어. 나중에 이자 저당권으로 경매 쳐가지고 먼저 받아놔야죠. 또 의약금, 자, 빌려주면서 무슨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위반했을 때 뭐 벌금 내기로 했다, 그거 받아낸다는 얘기예요. 또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 자, 채무 불이행으로 난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1억을 예를 들어서 6개월 뒤에 뭐 8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8월 1일 날 안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갚았으니까 이 이후부터는 채무 불이행이 일어난 거죠. 그럼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8월 1일 이후부터는 지연 이자가 붙겠죠. 그런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그런다고요. 지연배상. 자, 이것도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당권의 실행비용. 자, 돈을 안 갚으니까 이 사람은 자, 저당권 실행, 즉 경매 신청해줘야 되는데 그럼 경매 신청하려면 돈 들어가죠. 자, 이런 걸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이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그러니까 5가지. 자, 다시 한번 원본, 이자, 의약금,
채무 불이행으로 한 손해배상, 지연배상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비용.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그 5가지를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당권자가 경매 쳐서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아갈 수 있는데, 자, 문제는 채무 불이행으로 나는 손해배상, 즉 지연배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돈 빌려주고 저당권 등기할 때 나중에 채무 불이행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나머지는 다 등기부에 써놓으면 돼요. 써놓으면 이 사람들이 보고 이만큼은 이 사람이 받아가겠구나 할 수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등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이 사람이 다 받아갈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8월 1일 날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 그러면 안 갚는다고 저당권자는 무조건 경매 들어갈 필요는 없죠. 경매를 치든 않든 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냥 나는 여유 있어. 여유 있으니까 계속 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고 1억만 빌려줬으니까 지연이자 계속 나올 테니까 나는 지연이자 잔뜩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3년, 4년 있다가 나 경매 들어갈 거야.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자, 돈 빌려주거나 전세 들어올 때 그런 걸 예상을 못하고 그냥 여기에 등기된 원본, 그 다음에 이자 받을 거, 위약금 약정 있으면 그거 등기,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 예상하고서 돈을 좀 빌려줬을 텐데, 나중에 지금 8월 1일 날 얘가 돈 안 갚는다고 얘가 경매 안 치고 계속 기다려서 지연이자 막 몇백 몇천이 됐는데도 경매 안 치고 나중에 경매 들어가게 되면 이만큼을 다 얘보다 먼저 받아간다는 얘기죠. 피해를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요 지연배상은 한도를 둘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뒤쪽에 그 얘기예요.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해서는 원본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 몇 년분에 한해서만,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좀 잡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 가볍게 보시고 327페이지 두 번째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중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를 봅니다. 목적물. 자, 지금은 좀 전에는 이제 저당권으로 먼저 받아낼 수 있는 채권의 범위를 보셨고, 지금은 목적물은 뭐 하려고 그러냐면 이쪽에서 돈을 갚을 때 못 갚았으면 저당권자는 경매 들어가야 되는데, 자, 경매는 아무나 뭐 아무 물건이나 경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 즉 물건만 경매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저당권이라는 것은 권리인데 보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이 저당권이 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지, 자, 그걸 법에 또 잡아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X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다 그러면 X건물 등기부에는 저당권 등기가 됐을 테니까 당연히 이 저당권의 효력은 X건물에는 효력이 미치겠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예요. 그럼 X건물은 등기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X건물 옆에 조그만 창고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B라는 창고가 있어. 역시 갑거예요. 자, 근데 창고는 별도의 등기가 되지 않았으니까 등기부 같은 게 없죠. 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1억을 못 갚았을 때 이 저당권자가 X건물뿐만 아니라 이 창고도 같이 경매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당권이 이 창고에까지 효력이 미친다면 같이 경매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아무리 갑거지만 이 저당권이 X건물에만 미치고 이 창고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창고에 대해서는 경매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 자, 그런 것을 이제 그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딱 정해놨겠죠. 그럼 다 법에 정해놓은 걸 우리가 배우시는 거예요. 그게 327페이지. 자, 괄호 1번 종물 부합물에서 358조를 보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자, 체크, 부합된 물건, 이걸 줄여서 부합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목적물뿐만 아니라 그 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된 물건에도 같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으니까, 자, 이 부합물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는 358조는 임의 규정이라는 얘기겠죠. 기본적으로 부합물 종물에는 미치지만 당사자가 약정으로 그런데 미치지 않기로 하자, 특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가 여기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도 미친다고 그랬어요. 목적 부동산은 당연히 미치고
자, 그러면 이 부합물은 우리가 앞쪽에서 소유권 파트에서 부합 보셨죠? 그럼 부합물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